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배달 알바를 하다가 시작된 금지된 사랑을 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름에 친구놈들은 다들 놀러 다니기 바빴는데 저는 돈을 벌어야 해서 치킨집 배달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데 취업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공부하고 준비를 하고 저녁에는 배달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무더위에 다들 집에서 배달을 시켜 먹기만 하는지, 그리고 왜 이리 치킨을 좋아하는지 하루 주문량이 아주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처음 하는 배달 알바다 보니까 길 찾아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역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슬슬 감을 찾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치킨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배달을 시키면 선결제를 하고 문 앞에 놓고 가달라고 하는 주문이 대부분인데 가끔씩 만나서 현금 결제나 카드 결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살짝 귀찮긴 했습니다. 카드기랑 잔돈을 챙겨야 되니까요. 치킨을 들고 초인종 벨을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치킨 배달 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문이 열렸는데 란제리 위에 옷을 걸치다 만 건지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나오더라고요. 얼마였죠? 22,000원입니다. 여기요. 저는 카드를 받아서 결제를 하는데 긴장을 했는지 버벅거렸어요.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네, 결제 다 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배달을 많이 해본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몸매를 드러낸 차림으로 나온 여자는 처음이라 깜짝 놀랐어요. 놀라기는 했지만 눈은 호강해서 좋았습니다. 자꾸 그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음 날은 쉬는 날이라 오랜만에 친구놈들이랑 술 한잔을 하기로 했어요. 집 근처 호프집 가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 했습니다. 와, 시원하다.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술이냐. 그동안 알바하느라 술 마시러 다니지도 못하고 삶에 낙이 없었다. 알바는 할만하냐? 처음에만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할만하지. 재밌어. 나도 알바나 해볼까? 배달 알바 괜찮아. 너도 생각 있으면 해봐. 요즘은 퀵도 많이 하잖아. 그리고 알바하다가 보면 재밌는 일도 많아. 뭐가 재밌어? 아주 가끔씩 눈호강을 좀 할 수 있더라고. 눈호강? 그게 뭔 소리야? 아니, 어제 배달을 갔는데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 집이었는데 결제하러 웬 여자가 나오는 거야. 근데 옷을 란제리 위에 뭘 살짝 걸쳤는데 그게 걸친 것도 아니야. 완전 흘러내리듯 입고 나와서 얼마나 섹시하던지. 떨려가지고 손 버벅대면서 겨우 결제했잖아. 헐, 대박. 일부러 그러고 나온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나올 생각을 하지? 배달은 대부분 남자인 거 뻔히 알 텐데 그런 시선 즐기고 그러는 여자 아니야? 모르지 뭐 나야. 무튼 그래서 간만에 눈호강해서 겁나 좋더라고. 간만에 만난 친구랑 술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먹은 술 때문인지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늦잠을 잤고 오늘은 좀 쉬고 내일 공부하자는 생각에 집에서 푹 쉬다가 알바를 나갔어요. 사장님, 저 왔어요. 왔냐? 마침 잘 왔다. 배달 바로 나가야 된다. 네, 다녀올게요. 출근하자마자 배달을 했어요. 치킨의 인기는 365일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배달을 여러 군데 다녀와서 가게에 앉아서 핸드폰 보면서 좀 쉬고 있었어요. 우식아, 배달 있다. 네, 다녀올게요. 주소를 확인하고 배달을 가는데 그때 그 여자네 아파트 같았습니다. 동호수는 제대로 기억이 안 났었는데 아파트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여자 집이었어요. 치킨 배달 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문이 열렸고 그 여자는 또 깊게 파인 나시에 반바지 차림으로 나왔어요. 22,000원 맞죠? 네, 22,000원 결제할게요. 그 여자는 문을 닫고 나와서 기다리더라고요. 저는 친구놈이 한 말처럼 이 여자가 일부러 이러는 건가 싶었습니다.
결제 다 됐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엘리베이터에 탔고 그 여자는 제가 타는 걸 보고 웃더니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이 여자 뭐지? 싶었습니다. 이렇게 유혹하면서 유도해놓고 스킨십하면 신고하는 꽃뱀 같은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괜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친구놈한테 전화해서 얘기하니까 대박이라면서 혼자 사는 여자라 외로워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노출증 있는 그런 여자인 건가? 친구도 이런저런 추측을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다음에 또 주문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다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집에 일이 생겨서 다녀오느라 사장님한테 얘기하고 3일 정도 알바를 쉬었다가 출근을 했어요. 출근해서 다시 배달을 열심히 했고 같은 동네 쪽에 배달 3군데를 마지막으로 퇴근을 앞두고 있었어요. 주소를 확인해보니까 그때 그 여자 집도 있더라고요. 그 여자 집을 제일 마지막으로 가자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괜히 두근거리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괜히 심호흡을 한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치킨 배달이요. 드디어 문이 열렸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작정을 했다는 듯이 슬릭 차림으로 나오더라고요. 22,000원이요? 며칠 안 보이길래 그만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봐요? 네? 되게 기다렸는데. 집에 일이 있어서요. 잠깐 다녀오느라. 그랬구나. 아쉬울 뻔했네. 결제 다 됐어요? 네, 다 됐습니다. 저는 카드를 건네주었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려고 했습니다. 치킨 먹고 갈래요? 네? 안 바쁘면 치킨 먹고 가라고요. 퇴근하려던 참이긴 한데 들어와요. 열린 문 안으로 저는 아주 잠깐 1초 망설이다 바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거 진짜 꽃뱀 아닌가 싶었지만 이성보단 마음이 앞서 몸이 움직이는데 어쩌겠어요. 저는 쓰고 있던 헬멧을 벗고 내려놨습니다. 헬멧 벗으니까 훨씬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집안을 둘러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실에 떡하니 결혼사진이 있더라고요. 와 씨나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제가 일이 있던 걸 깜빡해서요. 가봐야 될 것 같네요. 왜요? 저 사진 때문에? 걱정 마요. 남편은 안 들어오니까. 우리 주말 부부거든. 그래도. 왜? 치킨 먹고 가라는 말에 다른 걸 상상하고 들어와서 남편 있는 거 보고 도망가려고 하는 건가? 아니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당황한 채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제 무릎 위에 앉아 제 목을 끌어안더라고요. 이런 거 기대하고 들어왔나? 그러면서 제게 키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저는 이러면 안 돼. 이 여자는 유부녀다. 얼른 여기서 나가야 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 몸은 그녀의 얼굴을 잡고 미친 듯이 키스를 퍼붓고 있더라고요. 이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보자는 생각에 더욱 격렬하게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소파에서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역시 한바탕 하고 나니 정신이 들더라고요. 어때? 좋았어? 죄송합니다. 뭐야, 왜 죄송하다고 하지? 나는 너무 좋았는데. 말이 주말부부지.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라 얼마나 외롭던지. 나 내일 또 이 시간에 치킨 시킬 건데 올 거지? 네, 내일 또 배달하러 올게요. 내일도 치킨 먹고 가도 돼요? 당연하지. 그녀는 대답을 하며 다시 한번 제게 키스를 했어요. 저는 집에 들어와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다음날 또 그녀는 치킨을 주문했고 주문 내역을 확인해보니 양념 듬뿍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더라고요. 저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그녀의 집에 배달을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그녀가 나왔고 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녀에게 키스를 했어요. 어제의 그 황홀함을 잊지 못해 얼른 그녀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또 키스를 하며 서로를 탐했고 안방으로 들어가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매번 양념 듬뿍이라는 문구를 남기고
치킨 배달을 종종 했고 저는 신나서 그녀의 집으로 배달을 갔어요. 그날도 배달을 가고 있었는데 한 남자랑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내리려는데 그 남자도 같은 층에서 내리더라고요. 순간 느낌이 쎄해서 얼굴을 다시 제대로 보니까 웨딩 사진 속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순간 식은땀이 흘렀어요. 남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문이 열렸습니다. 왔어? 뭐야? 나오는 줄 어떻게 알았어? 발소리가 딱 당신이더라고. 뭐야? 오늘 온다는 연락 없었잖아. 그냥 며칠 푹 쉬다가 가려고. 요즘 일을 너무 많이 했더니 지쳤어. 아, 그랬구나. 그래도 미리 연락은 좀 하지. 출발할 때 메시지 남겨놓긴 했는데 못 봤어? 그랬어? 몰랐네. 저는 뒤에서 뻘쭘히 서 있었어요. 아, 맞다. 나 치킨 시켰는데. 네, 22,000원입니다. 웬 치킨? 그냥 저녁 안 먹었더니 출출해서 시켰지. 잘됐다. 얼른 들어가서 먹자. 그녀는 남편한테 팔짱을 끼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를 같이 안 탔으면 어쩔 뻔했는지 너무 아찔했어요. 남편이 와 있어서 그런지 그녀는 치킨을 주문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력서 넣었던 곳에서 연락이 와서 저는 취업을 하게 되면서 알바를 그만뒀어요. 취업을 하고 나니 제정신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굉장히 아쉬웠지만 이 부적절한 관계를 끝내는 게 맞는 거겠죠. 이제 정신 차리고 어렵게 입사한 회사니 열심히 일을 해야겠습니다. 얼른 돈 벌어서 나중에 치킨집 차리려고요. 치킨집 주문이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꼭 차리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군요.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어쩌면 저보다 더 슬픈 사연들도 많아서 제 이야기를 용기 내어 시작해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저도 참 일찍 결혼을 했네요. 제 나이 21살의 남편을 만나서 집안에서는 제가 팔리다시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정말 운이 좋았는지 저보다 7살이나 많은 남자였지만 저를 정말 아껴주던 남자였습니다. 연애 후 결혼이 아니라 집안에서 억지로 밀어붙이다시피 하게 된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며 그 당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벌이가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저한테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 남편을 진심으로 섬기고 존중하였고 저희 둘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3교대 공장에서 매일같이 누구보다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왔고 저는 그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식당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 첫째 아들과 둘째 딸 그리고 계획에도 없던 막내 아들까지 태어나 저희 집안은 나름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저희 아들과 딸 둘 다 속 한 번 안 썩이고 공부도 잘하고 뭐든 잘했습니다. 그래서 참 운이 좋았는지 아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불화가 거의 없었고 거기다 저희가 꾸준히 모은 돈으로 구입하게 된 집이 생각도 못했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나름대로 팔 수는 없었지만 모은 재산이 꽤나 되었습니다. 그 뒤로 둘째 딸까지 대학을 보내고 나서야 한숨을 돌렸다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교도 둘째 딸은 사립대를, 첫째는 국립대를 입학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까지 들어가지 않았고 아이 둘 다 저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주고자 항상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했었습니다. 그러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며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그때 아들 나이가 고작 23살, 군대를 갓 전역한 나이였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황당해서 혹시 며느리를 임신이라로 시킨 것이냐고 물어보자 아들은 자신이 그렇게 무책임한 일을 했겠냐면서 진짜 이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아직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결혼하려고 하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하지 않았냐고 진짜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났고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거라고 하더군요. 제 아들도 아직 어리지만 며느리 나이도 겨우 20살이었습니다. 저희 집도 난리였지만 며느리 집은 오죽할까요. 근데 둘 다 고집은 어찌나 센지 저나 사돈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결혼을 허락 안 해주면 무작정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발언을 하는 바람에 결국 저희가 제안을 한 것이 일단은 너희들이 성인이긴 하지만 아직은 학생이지 않냐고 둘 다 대학생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둘이 결혼을 해도 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돈으로는 경제적으로 살 수도 없으니 일단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때 그때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습니다.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학교 생활도 얼마 못할 테고 아직은 둘 다 서로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 어른들의 말을 따르라고 하자 그제서야 아들과 며느리는 고민을 좀 하더니 맞는 말씀 같다면서 아들은 저에게 대신 제가 먼저 취직을 하게 돼서 돈벌이를 하게 되면 그때는 결혼식을 허락해달라고 하더군요. 부모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둘이 결혼해서 작은 원룸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라도 결혼해서 시작하겠다고요. 저는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잠시 불장난 같은 감정 때문에 저러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졸업 후에 취직을 하고 결혼하면 그것 또한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지켜봤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는 동안 며느리와 아들은 둘의 이야기가 장난이 아니었다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실제로 며느리는 저희한테 인사 온 그날부터 며느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집안 행사도 찾아오고 명절이면 저희 집에 인사도 꼬박꼬박 하러 오더군요. 심지어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이나 생일날에도 참석을 해서 처음에는 며느리가 그렇게 찾아올 때는 부담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없으면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결국 아들이 취직을 하자마자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무슨 신입사원이 들어오자마자 결혼을 하냐며 화제가 될 정도라고 하더군요. 둘은 그렇게 원룸 단칸방에서라도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어찌 부모된 마음에서 그러겠습니까? 남편과 저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신혼집과 혼수를 구매해줬어요. 저희는 그랬는데 사돈 쪽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이를 꼬셔서 결혼을 한다는 식으로 말도 하고 결혼 초기부터 사돈이랑은 잘 맞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더 무리해서 아들이 결혼하는데 해준 것도 컸고 그렇게 큰애를 잘 단돌이 했다고 생각할 무렵 제 인생이 모두 무너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내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남편이 가해자이다 보니 그로 인해 민사적 손해배상에 시달렸습니다. 상대 책임도 있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남편뿐만 아니라 상대차 운전자의 동승자까지 운명을 하셨으니까요. 저는 유가족들의 분노와 욕설들을 들으며 인생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법원까지 출석을 하며 지옥 같은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느낄 수도 없었어요. 주변에서는 거기에 남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등 소문을 퍼뜨렸지만 경찰 조사 결과 남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정상 수치였기에 음주가 아니라 운전 과실 또는 졸음 운전이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돈 측에서는 저희를 범죄자 집안이라며 손가락질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넘어갈 뻔했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죄송스럽다고 남편이 그런 대우를 처가에서 받으니 처가에는 드나들지 않다시피 한다고 자기도 부모님들을 아무리 설득해 보려 해도 사이만 더 나빠지고 어머님께도 피해를 끼치는 것 같다며 저에게 사과를 하는 거 보니 며느리가 대체 무슨 죄인가 싶더군요. 그리고 둘 부부 사이도 걱정이 되었고요. 아들은 그나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던 저희 집안이 갑자기 자신의 결혼식에 이어 아버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집안이 확 기울어지게 되어 제가 다시 식당 일을 시작하자 어느 날 아들이 저를 찾아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평생 회사만 잘 다니던 네가 무슨 사업이냐고 말을 하니 아들은 저에게 말하기를 우리 집이 처가에 무시를 당하는 이유가 사실은 돈 때문이라고, 장모님 말로는 어릴 적부터 아내를 좋게 본 부잣집 아들이 있었다는 등 그런 장모님의 헛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기도 천불이 올라왔다며, 그렇다고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모아봐야 평생을 가도 자기 아내와 아이 키우면서 성공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이제는 엄마마저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자기는 도저히 못 지켜보겠다며 그러니 자기가 사업을 해서 집안을 한번 일으켜 세워보겠다고 하더군요. 저 그리고 며느리 아들의 동생들까지 싹 다 아들을 말렸으나 결국 잘 다니고 있던 그 큰 대기업을 아들은 때려치우고 나와서 작은 사무실을 다니는 대학 동창 친구와 둘이서 사업을 시작하더군요. 정말 모든 가족들이 걱정을 했던 게 아들의 행보가 중요했었는데 생각보다 아들이 너무 잘했습니다. 최소 3년은 적정으로 생각한다던 아들은 3개월 만에 처음 매출을 내더니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승승장구를 하였고 회사 다닐 때보다도 돈을 더 넉넉하게 번다며 저희에게 막내 용돈 겸 생활비로 쓰라며 매달 200만 원을 선뜻 보내주기로 할 정도로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저희 막둥이는 공부머리가 그리 없었는지 지방대를 다니다가 군대 가면서 대학을 자퇴하고는 그때부터 음식 장사를 하겠다며 돈을 벌러 다녔고 그나마 힘들었던 제 인생이 조금 나아지는가 싶었을 무렵 저희 아들이 글쎄 췌장암 말기라고 하네요. 이제 30대 젊은 아들이 그것도 췌장암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어서 제가 아들의 손을 잡고 병원에 다시 가봤지만 믿을 수 없는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친정아빠를 저는 엄청 원망했어요. 저를 자식처럼 대우도 안 하고 물건처럼 대우한 것도 모자라서 제 아들에게 이런 병을 물려주다니요. 저희 친정아빠가 사실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은 여기저기 오프라인 점포를 시작한다며 계약을 이미 해놨던 상태라 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걸 수습하기 위해 일을 나갈 정도였지만 아들이 죽는다고 하자 소문이 돌았는지 대인 돈도 너무 많았고 결국 부도까지 났습니다. 그 뒤로 아들은 그게 큰 충격이었는지 3개월을 살 거라고 하던 아들이 한 달도 못 버티고 세상을 떠나버렸고요. 더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며느리도 몇 달 뒤에 재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며느리 나이 이제 33살이었고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손자 하나 있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손자는 친정에 맡기고 재혼을 한다던 며느리는 저희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사돈과는 사이가 안 좋았어도 며느리와는 사이가 좋았던 저희 집안이었는데 그럴 줄 몰랐다며 결혼식까지 쳐들어가서 난동을 부리겠다던 막내를 제가 필사적으로 말리느라 꽤 힘이 들었어요. 딸아이도 세연이가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다들 배신감에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욕을 하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게 저는 업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제가 이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뿐이었어요.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 제 아들마저 먼저 보냈는지 한평생 저는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었는데 너무나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음속에 파도가 잦아들 무렵 어느 날 저에게 며느리가 찾아왔더군요.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펑펑 우는 겁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괜찮다고 굳이 잊어버린 인연을 다시 이으려고 왔냐고 물었더니 며느리는 저에게 통장 하나를 내밀더군요. 통장 안에는 무려 1억 원이나 되는 거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의 결혼 상대가 사실은 아들의 동업자였다는 겁니다. 아들은 대학 동기와 같이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자 둘이 잘 맞지 않아서 결국 찢어지게 되었고 그 뒤로는 각자의 길에서 사업을 했는데 사실 대학 시절부터 아들 친구놈이 며느리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아들이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면서 사업에만 몰두하자 그때부터 다시 연락이 와서 저희 며느리에게 재혼을 하자고 해서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남편이 죽지는 않았는데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고 그때는 바로 거절을 했지만 10년이 넘게 자기를 좋아해 왔다면서 자기를 받아달라고 끈질기게 계속 연락이 왔는데 결국 저희 아들의 친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아들의 사업이 무리한 확장을 하자 며느리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꽤나 많이 받아서 남편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혼하면 그 많은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아들이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며느리가 재혼을 했던 거였어요.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사돈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거고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어떻게든 적응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과정 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의 사업을 망가뜨린 게 바로 남편의 친구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였어요. 같이 일했던 직원들 중에 자신의 편이 있었는데 장부 조작부터 시작해서 온갖 협박을 하면서 순식간에 남편을 무너뜨린 걸 저희 며느리가 알게 되자 남편의 원수와 이렇게 재혼한 것이 믿겨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그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도 생겼고 모든 걸 되돌릴 수도 없어서 그저 어떻게든 잊고 지내려고 했지만 순간적으로 저와 제 가족들이 자꾸 눈에 밟혔다고, 그래서 그나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돈이라도 모아서 건네주는 것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울기만 하던 며느리를 저도 끌어안고 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정말 찾아와줘서 고맙고 너의 마음씨 또한 고맙다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 아들을 잊지 않아줘서 고맙지만 이 돈은 못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어차피 이 돈은 아들이 망해서 헐값으로 인수를 해와서 벌어들인 돈 중에 일부일 뿐이라고, 제가 빚을 내던 모든 돈들도 이 남자가 헐값에 모두 다 들고 간 거라고, 알고 보면 저희 빚을 갚아준 게 갚아준 것도 아니라고, 그저 아들이 주는 용돈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받아달라며 통장을 제 손에 꼭 쥐어주면서 다시 종종 찾아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며느리를 보내고 나니 참 많은 생각이 몰려옵니다. 지금도 며느리는 간간히 찾아와서는 옛날처럼 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이것저것 몸에 좋은 홍삼이라며 보내주기도 합니다. 저는 좋지만 며느리가 이로 인해서 그 집안에서 큰 문제가 생길까봐 항상 걱정이네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오지 않아도 된다고 좋게 타일러 봐도 며느리는 그나마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이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좋으면서도 그만큼 걱정이 참 많이 되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집이 있었어요. 바로 건너편에 살고 있었던 치킨집인데요. 저희 엄마와 그 집 아주머니와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이어서 더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저는 앞집에 사는 오빠와 잘 지내고 있었죠. 엄마와 자주 왕래를 하고 수박 한 쪽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주말엔 고기를 구울 때는 서로 함께 모여서 먹기도 했고, 엄마 아빠가 급한 볼일이 있을 때 하루쯤은 앞집에 저와 동생을 맡겨둘 만큼 친했어요. 물론 그 집에 오빠와 여동생도 저희 집에서 그 아줌마가 바쁠 때는 저녁을 먹고 가고는 했었죠. 그래서 아빠들끼리 친하게 지내서 가끔씩 낚시 겸 해서 함께 나들이 갈 때도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그 집과는 친하게 지내는데요. 그러다가 그 아줌마네가 이사를 가게 되었죠. 아줌마는 남달랐던 것 같았어요. 기대도 컸던 터라서 좋은 학군을 찾아 서울로 갔습니다. 그 뒤로 본 적이 없었고 가끔씩 도장 친구들에게 소식을 듣고는 했었죠. 엄마가 듣기로 그 아줌마네 큰아들이었던 오빠가 공부를 잘해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를 통해서 그 오빠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조금 설렜어요. 오빠나 언니가 없던 저에게 어렸을 적에 그 오빠를 참 좋아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버리는 바람에 어린 마음에도 무척 서운했어요. 오빠라고 잘 따랐었는데 그런 오빠를 이모가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캐셔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만났어요. 오빠가 학교 친구들이랑 함께 식사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바빠서 못 봤고 오빠가 계산을 하러 왔다가 저를 봤어요. 혹시 박소영 아니니? 놀라서 쳐다봤더니 그 오빠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오빠가 못 알아볼 수도 있었겠지만 제 이름을 부른 오빠를 보니까 옛날의 모습 그대로 있더라고요. 오랜만이라서 약간 어색했지만 반가웠어요. 야, 너 완전 아가씨 다 되었다. 이제 오빠가 말도 잘 못 붙이겠는걸? 어머니랑 아버지 다들 잘 계시니? 너무 오랜만인데. 오빠네 부모님도 잘 계시고 또 여동생도 많이 컸겠네. 대학교 3학년 됐지. 하고서는 계산대 옆에 서서 저와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다음 달 군대 입대여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러 온 거라고 했어요. 곧바로 가서 머리를 빡빡 자를 거라면서 저를 만난 것을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들어가니까 여자친구도 없어서 편지도 보내달라고 했어요. 연락할 테니까 꼭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연락처와 집 주소도 줬습니다. 저에겐 오빠의 폰번호도 적어주고 갔었죠. 그리고 다음 날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소영아, 전화번호가 맞나 확인 전화했다. 지금 훈련소 바로 앞인데 마지막 전화를 걸어서 길게는 통화를 못하니까 훈련이 끝나면 바로 전화할게. 그때 보자. 그런 오빠가 훈련소에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오빠와 편지를 주고받았죠. 아주 자연스럽게 오빠가 첫 휴가를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저에게 전화를 하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부대 배치를 받고 난 후부터 제가 면회도 갔어요. 그때 오빠가 제 얘기를 오빠의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던 모양인지 제게 연락을 해오셨고 저희 부모님까지 통화를 하셨습니다. 엄마와 같은 동창이라고 해도 서로 동창회 참석을 잘 하지 않았던 터라서 그동안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세월이 흘렀었죠. 하지만 예전처럼 서로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어떤 감정이 있음을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오빠가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에게 면회를 함께 가자고 하셨었죠. 물론 오빠 어머니가 그러셨고요. 오빠가 제대받은 부대는 차로 약 2시간 동안 가야 했고 어머니가 이것저것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대에 입학한 것을 알게 되셨는데 약간 실망하는 눈치셨죠. 제가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꽤 잘했던 걸로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입학했을 걸로 생각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전문대 입학하고 나니까 뜻밖이라는 표정과 한숨을 내쉬는 것이 함께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다음에 휴가 나오자마자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엄마 아빠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마치 친오빠처럼 거침없고 스스럼 없이 저희 가족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친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나온 것처럼 이것저것 맛있는 것을 해서 배불리 먹였어요. 엄마의 음식 솜씨는 남달라서 정말 맛있게 요리를 하셨거든요. 오빠는 넉살도 좋게 저희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주 살갑게 대했어요. 그런 오빠에게 잊지 않고 찾아와 준 것이 대견하다며 엄청 이뻐하셨죠. 하지만 어머님은 오래간만에 만난 동창 친구면서 우리 엄마를 그렇게 반기는 것 같진 않았어요. 자식들 키우고 집안 살림을 하느라고 그동안 동창회에 자주 나오지 않았었던 오빠네 어머니나 저희 엄마도 이젠 자주 동창회에 참석을 한다고 들었지만 따로 만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오빠가 군대에 간 이후로 제 옆에 있으니까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별 말씀은 없으셔서 제 학벌이 마음에 안 드는 것 말고는 오빠 사귀는 것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오빠가 제대를 하자마자 오빠네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오빠랑 사귀지 말라고 하더군요. 내가 니네 둘이 고만고만 만나서 반가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절대 사귀는 것은 안 된다. 너도 알다시피 달봉이를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앞으로 달봉이가 연락을 해도 만나지 마라. 그때 저는 어린 나이에 그런 말이 충격이었어요. 저도 오빠를 무척 좋아하고 있었던 거라서 그 말이 무척 가슴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솔직히 오빠 어머니가 달봉 오빠를 어떤 목표로 키웠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저 전문대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만 같아서 자존심이 매우 상했습니다. 오빠네 어머니가 저에게 으스대듯이 말하는데 반박할 만한 것이 저에겐 없었어요. 한없이 작아져만 갔었죠. 그래서 한동안 오빠를 몰래 연락했었는데 눈치를 챈 오빠가 어머니에게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예 못을 박아버리겠다는 심정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네 어머니는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반발심을 키울 것 같으니까 일단 간섭하지 않고 있었죠. 학생 신분이긴 했지만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와서 말했어요. 그런 오빠를 저는 무척이나 좋아했었고 반대하는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애를 썼어요. 엄마에게 오빠 어머니가 그랬다네요. 내가 너랑 친구 사이라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어. 아들 없어서 볼 일이 없으니까. 내 마음을 이해 못할지는 모르겠다만 세상에 전문대 차고 넘쳐. 어디 있든지. 그리고 내가 너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너도 좋은 집하고 사돈하고 싶지 않겠어? 하필 이런 일이 있냐. 이렇게 되어버린 것은 내 책임 아니다. 분수도 모르는 딸 관리를 잘 단속하지 못한 네 책임이지. 내가 아무리 네 친구라서 무조건 허락할 줄 알았겠지만 아닌 것은 아닌 거야.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그래, 네 아들 참 잘났다. 나도 네가 이렇게 우리 딸이 전문대 다닌다고 괄시하고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네 아들과 결혼하라고 하지 않아. 네 아들이 결혼한다고 찾아와서 말한 것뿐이야. 엄마도 무척 자존심이 상해서 한마디 더 해주고 절언을 하고 싶었지만 자식 일이라 어찌 될 수 없는 거라서 딸 가진 집안이 죄인이다 생각하고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인류 4년제 대학만 입학했었어도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엄마는 저에게 그러셨어요. 학벌 운운하는 그런 것들한테 백날 이러니 저러니 말해봤자야. 헤어지던지 네가 더 잘되고 허락해달라고 사정해서 만들던지 할 수밖에. 그때부터 엄마가 저에게 그러셨어요. 이렇게 모진 일 당하지 않으려면 네가 강해지고 성공하면 된다고. 나중에 갑자기 저에게 오빠 어머니가 전화를 해오셨어요. 너 시간을 좀 내서 와야겠다. 내가 집에 친구들 4명을 불러서 점심을 먹을 거거든. 그래서 말인데 네가 궁금하다고 해서 다들 얼굴 좀 보자고 하더라. 달봉이나 네 엄마한테 말하지 말고 조용히 오거라 하시더군요. 다른 말은 없으시던데 조금 어이가 없더라고요. 달봉 오빠와 결혼하는 것이 싫어서 못된 말 한 분이 친구들께 소개시켜주고 싶다니요. 마음이 돌아선 것인가? 아무튼 제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어서 일단 이쁘게 차려입고 꽃을 한아름 사들고 예비 시댁이 갔습니다. 이미 오빠 어머니가 부른 친구분들이 많이 오셔서 시끄럽더라고요. 주방에서는 누가 요리를 하는지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오빠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신경질을 내시더군요. 왜 이렇게 늦게 와? 할 일도 많은데. 얼른 와서 앞치마 두르고 상 차려라. 제가 시댁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꽃을 받아들고 대신에 앞치마를 두르게 하다니 친구분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얘가 미옥이 딸이야. 내가 불렀다. 미옥이가 음식 솜씨도 좋으니까 얘도 음식을 잘할 거 아니니. 무슨 소개를 이렇게 뚱딴지같이 하는지 정말 웃기더라고요. 다른 친구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네 아들 여자친구가 미옥이 딸이었구나. 이쁘게도 생겼네. 그래서 제가 친구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어서 주방 쪽에 가서 엄마를 도와서 일을 하라고 재촉해서 어리둥절했어요. 어머니께서 등 떠밀어서 주방 쪽으로 갔는데 기가 막힌 장면을 봤습니다. 거기에 엄마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시며 혼자서 요리를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엄마! 하고 불렀어요. 그 말에 놀라서 돌아본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는 저를 보더니 놀라서 소리를 치셨어요. 네가 왜? 얼른 앞치마 벗지 못해? 그러자 재미있다는 듯이 찾아오다 오빠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조용히 하지 못하니? 아무래도 네 혼자서는 손이 딸릴 것 같아 네 딸을 불렀어. 배고프니까 빨리 상 차려. 완전 하인 부리듯이 막말을 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치마를 벗어 남친 어머님 얼굴에 던져버리고 엄마 손을 잡고 나가자고 했어요. 엄마, 이런 거지 같은 집에서 얼른 나가요. 그러자 남친 엄마가 뭐? 거지 같은 집? 그래서 제가 그래요, 거지 같은 집. 우리 엄마 아줌마 하녀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요. 당신 아들이랑 헤어질 테니까 걱정 말아요. 그리고 엄마가 해놓은 음식들을 다 들어서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저희가 소리를 지르면서 머리채를 잡자 오빠 엄마를 휘두르자 나자빠진 모습이 시원했어요. 나자빠진 남친 엄마에게 엄마가 정신을 차리라고 냉수 한 접시를 가져다 부었어요. 감히 내가 키운 딸을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불렀니? 누가 내 딸을 너한테 주는데? 이거나 처먹어! 하면서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서 어떤 말씀도 듣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 손목을 잡고 나오셨죠. 나와서는 시원하게 한바탕 웃고 침을 뱉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달봉 오빠랑 곧바로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게 아니라 마음 정리를 해버린 거죠. 화가 나지만 달봉 오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끈질기게 저를 찾아다녔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죠. 저는 곧 4년제 대학교에 편입을 해서 약대 진학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를 쫓아다녔어요. 그러던 말던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친아들처럼 대하던 달봉 오빠를 힘들게 찾아와서 타일러 보내고는 했지만 모진 말로 막 대하지는 못했어요. 항상 내 주변에서 맴돌기만 할 뿐이었고 최근 마음이 돌아서기를 기다린다고 했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선배와 교제를 하고 결혼 말이 오고 가게 되자 그때서야 주제 파악이 되었는지 제 근처에서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동창회에 나가서 청첩장을 돌렸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달봉 오빠의 엄마 모습도 살짝 보였는데 청첩장을 받고 눈이 돌아가더군요.
누구나 다 아는 큰 병원 옆에 있는 태영약국의 약사가 낸 제 소식을 접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기 보고 동창 친구 딸인데 자기 아들한테 전문대 나온 딸이 웬 말이냐며 떠벌리고 다니더니 친구들이 오는데 우리 엄마를 친구들 불러다 놓고 주방 도우미 취급했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동창 친구들이 수군거렸나 봐요. 미옥이 딸이 전문대 나왔다고 하지 않았니? 둘째 딸인가? 그 말이 맞아 언니. 그럼 뭐야. 전문대 나와서 미옥이 딸 싫다더니. 오히려 미옥이한테는 잘 됐네. 사위도 약사라면서. 세상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에시드 나온 선숙의 아들은 월급쟁이니 거기다가 미옥이 딸 욕하더니 달봉이 오빠 엄마를 발견하고 거기다가 말씀하셨어요. 선수가 요새는 네 아들 얼굴을 볼 수가 없네. 우리 딸과 헤어졌어도 우리 집 문턱을 닳도록 드나들더니 그래서 그런데 네가 청첩장 좀 아들에게 전해줘라. 그러자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나가더랍니다. 그런 달봉 오빠의 소식을 전해들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틀림없이 결혼했다면 청첩장을 친한 동창들에게 돌렸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두 아들을 잘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아직 결혼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뜬금없이 내가 좋아하는 네베카 꽃과 함께 조그만 쪽지 전달을 받았어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옆에 있던 남편이 이벤트로 보냈나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아. 이제 우리나라를 떠날 거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생일 축하해. 누가 보냈다는 언급도 없어서 혹시나 달봉 오빠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디서든 잘 살기를 바라겠습니다.